이 일기는 임종을 앞두고 쓰는 마지막 일기입니다. 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제 병실로 들어온 의사는 36년 전 잃어버린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고 있었고, 저는 아들을 향해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울지 마. 이제라도 만났잖아. 엄마는 너무 행복해. 제 마지막 말에 아들은 저를 바라보며 이마에 뽀뽀를 해줬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프고 절망적이었던 날들, 그리고 기적 같은 지금.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저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1988년 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 저, 그리고 우리 아들 철이 셋이 천안 동남구에 있는 작은 연립주택에서 오순도순 살았거든요. 남편은 천안 시내버스 기사였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준비하고 6시 반엔 차고지로 나갔죠. 저는 그 시간에 항상 철이를 깨워서 아침 준비를 시켰어요. 그때 우리 철이는 국민학교 1학년이었는데 아침마다 일어나기 싫어하는 게 귀여웠어요. 철아, 일어나야지. 학교 늦는다. 엄마, 5분만 더. 그럴 때마다 남편 시계를 만지게 해주면 금세 일어났어요. 남편 손목 시계를 참 좋아했거든요. 째깍째깍 소리를 들으며 시침과 분침 움직이는 걸 신기해했어요. 그때는 그런 일상 하나하나가 행복이었어요. 가진 게 없어도 늘 즐거웠죠. 그런 일상이 영원할 줄만 알았는데.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1988년 초여름 어느 날, 그날 아침은 평소와 똑같았어요. 남편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면도하는 소리에 저도 깼죠. 커피 한 잔 끓여드리고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며 보냈어요. 그때는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 몰랐어요. 오후 2시 반쯤이었을까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버스 회사에서 온 전화였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천안의료원으로 빨리 와주세요.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놓기도 힘들었어요.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택시 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버스 회사 사람들이 벌써 와 있었어요. 얼굴들이 다 굳어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정말 큰일이 났구나. 정말 죄송합니다. 천안 시내 중앙로 사거리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우리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그게 현장에서 바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응급실에서 남편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얼굴에 상처가 있었지만 잠자는 것처럼 평온해 보였어요. 손을 잡으니 아직 따뜻했는데 여보, 철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일어나세요. 아무리 불러도 눈을 뜨지 않더라고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어요. 사람들이 와서 조문하고 하는데 저는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땐 정신이 아예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장례식이 끝날 쯤 버스 회사에서 보상금을 주셨어요.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혼자 철이 키울 생각하니 막막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몇 달 안 돼서 제 몸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감기인 줄 알았어요. 기침이 나고 열이 조금 나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고 자꾸 몸무게가 빠졌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제일 무서웠던 건 기침할 때 피가 나온 거였어요. 화장지에 빨간 피가 묻어 있는 걸 보니 정말 겁이 났어요. 하지만 철이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죠. 엄마, 왜 자꾸 기침해요? 괜찮아, 철아. 감기 조금 걸린 것뿐이야. 철이가 학교에 간 사이에 동네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엑스레이 찍어봐야겠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르겠어요. 대기실에 앉아서 손톱을 뜯으며 기다렸죠. 폐결핵입니다.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예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결핵이라니. 그때만 해도 결핵은 정말 무서운 병이었거든요. 스트레스와 영양실조가 겹쳤나 봅니다. 의사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남편 장례 치르고 나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밤마다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잤거든요. 당장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늦으면 위험해요. 혹시 집에 어린 자녀가 있나요? 네, 8살 아들이 있어요. 그럼 당분간 격리가 필요합니다. 아이한테 옮을 수 있거든요. 가족 중에 맡아줄 분이 계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잃었는데 철이와도 떨어져야 한다니. 집에 돌아와서 철이를 바라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이한테 병을 옮길 수도 없고 밤새 고민하다가 시누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성안읍에 살고 계셨는데 남편 장례식 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고민 끝에 형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형님, 영숙이에요. 영숙아. 몸은 좀 어때? 그게 병원에서 결핵이라고 하네요. 입원해야 한대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나. 그럼 철이는? 그래서 전화했어요. 형님, 정말 죄송한데 철이 좀 봐줄 수 있을까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 철이 데려와.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다음 날 철이를 데리고 형님 집에 갔어요. 철이가 계속 물어봤어요. 엄마, 여기서 언제까지 있어야 해요? 잠깐만이야, 철아. 약속해요? 응, 약속해. 새끼손가락까지 걸었어요. 그게 마지막 약속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형님한테 남편 보상금 중에서 상당 부분을 드렸어요. 형님, 이거 제 마음이에요. 그래, 고미워, 영수가. 철이 잘 돌봐줄게. 형님 집을 나설 때 철이가 뒤쫓아오더라고요. 엄마, 정말 올 거죠? 그럼 꼭 올게. 아프지 말고 고모 말씀 잘 들어. 버스에서 뒤를 돌아보니 철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빨리 나와서 데리러 와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그날 저는 천안결핵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형님이 철이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형님은 철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저한테 돈만 받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형님 자식들하고 차별하고 그래서 철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대요. 처음에는 엄마 언제 와요? 하고 물어보던 아이가 나중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철이가 자꾸 학교에 가기 싫어했거든요.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고 하고 가더라도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었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해 가을쯤 결국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 철이는 평소보다 더 학교 가기 싫어했대요. 고모,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안 돼. 형님이 짜증을 내며 소리쳤어요. 철이는 어쩔 수 없이 책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시간은 아침 8시쯤이었대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오후 3시가 넘어도 철이가 집에 오지 않았어요. 형님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어디서 놀고 있나 보지. 하지만 5시, 6시가 되어도 철이가 오지 않으니 이상했어요. 동네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철이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형님은 진짜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어디 갔을까? 설마. 그날 밤부터 형님은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성안읍 구석구석, 천안시내까지. 철이 이름을 부르며 돌아다녔죠.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다음 날에는 천안역까지 갔어요.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역시 철이는 없었습니다. 형님은 그때부터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영숙이한테 뭐라고 하지? 어떻게 말하지? 철이를 맡아놓고 잃어버렸다는 걸 저한테 어떻게 말할지 몰라서 미쳐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도 며칠 더 찾아다녔지만 철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치 땅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형님은 그때부터 저한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진실을 숨기고 말이에요. 그때까지 형님은 철이가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전화했을 때도 잘 있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6개월간의 치료 끝에 저는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천안 결핵요양원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우리 철이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엄마를 많이 그리워할까? 그날 저녁에 형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형님, 저 영숙이에요. 영숙아. 퇴원했구나. 네, 오늘 퇴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완치됐다고 하시네요. 그래, 다행이다. 형님, 이제 다음 주에 철이 데리러 갈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전화 너머로 이상한 침묵이 흘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형님? 영수가. 형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철이 괜찮죠? 그게 영수가. 형님이 말을 망설이시는 게 느껴졌어요. 왜 그러실까 궁금했죠. 형님이 한참 있다가 말씀하셨어요. 영수가. 사실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철이가. 철이가 엄마 보기 싫다고 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네. 뭐라고요? 많이 상처받았나 봐.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철이가 저를 원망하고 있다니.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다 잘 설명은 했지. 근데 아이가 받아들이질 못하나 봐. 엄마가 자기를 싫어해서 보내버렸다고 생각하나 봐. 형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영수가. 내가 천천히 설득해 볼게. 엄마랑 통화도 하기 싫어하네. 내가 금방 철이 데리고 갈게. 조금만 기다려봐. 그때는 형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알겠어요, 형님. 미안해, 영수가. 내가 더 잘 달래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철이가 저를 보기 싫어한다니.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가 아이한테 상처를 줬구나. 자책하는 마음뿐이었어요. 제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제가 더 잘 설명했어도 철이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 텐데. 아빠도 돌아가시고 엄마마저 자기를 떠나보냈다고 생각했으니.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형님을 믿고 기다렸죠. 형님은 그 사이 철이를 계속 찾아다녔지만 성과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형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철이 없이 혼자요. 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형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얼굴은 야위어서 뼈만 남았고 눈은 푹 들어가 있었어요. 머리도 새하얗게 새어 있었고요. 형님? 어떻게 이렇게...
영수가. 형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했죠. 들어오세요, 형님. 무슨 일이세요? 형님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주저앉으셨어요. 형님, 식사는 하셨어요? 뭐라도 끓여드릴까요? 아니야, 아니야. 형님이 계속 중얼거리시더라고요. 뭔가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털썩 무릎을 꿇으셨어요. 형님, 왜 그러세요? 영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형님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계속 사과하셨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서 당황스러웠죠. 형님, 일어나세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때 형님이 고개를 들고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영수가. 사실은, 네, 말씀해 보세요. 철이가 실종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네, 뭐라고요? 그동안 계속 거짓말했어.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형님이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학교 간다고 나갔는데 그 이후로 안 돌아왔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뭔가 끔찍한 진실을 듣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이었어. 철이가 엄마 보기 싫어한다는 것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형님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내가 죽일 놈이야, 영수가.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형님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그동안의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철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철이가 사라졌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미안해. 형님이 계속 사과했지만 저는 화가 났어요. 아니, 화를 넘어서 절망스러웠어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라도 했어야죠. 무서웠어. 너한테 알려질까봐. 철이가 금방 돌아올 줄 알았어. 미안해, 정말 내가 죽일년이야. 그럼 그동안 저는 뭘 한 거예요? 철이가 저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책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동안의 모든 기억이 떠올랐어요. 영수가 미안해.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럼 지금 철이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형님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모르겠어.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죠. 첫 번째 절망은 남편을 잃었을 때였어요. 두 번째 절망은 철이와 헤어질 때였죠. 그런데 이건 그것보다 더 컸어요. 정말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부터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됐어요. 철이를 찾아야 했거든요. 경찰에 신고하고 형님이랑 같이 철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천안역부터 시작했어요. 벽마다 전단지를 붙이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전단지를 나눠줬어요. 혹시 이 아이 본 적 있나요? 천안시외 버스터미널, 천안 종합버스터미널까지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붙였어요. 영무원들한테도 부탁했어요. 혹시 비슷한 아이를 보면 연락 좀 주세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은 모두 돌아다니며 전단지 붙이는 일을 몇 달 동안 계속했어요. KBS 아침마당 미아찾기 코너에도 신청했어요. 한 번, 두 번,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워낙 실종아동이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1997년쯤 실종아동 찾기 시민단체가 생겼어요. 형님이 바로 가입하셨어요. 단체에서 나와서 함께 전단지를 붙여주고 수소문도 해줬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모든 걸 발로 뛰어다니며 해야 했죠. 한 장 한 장 손으로 붙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고
그렇게 철이를 찾는 일을 계속하면서 1996년 신부동에 작은 국밥집을 열었어요. 일단 살아야 하니까 뭐라도 일을 해야 했거든요. 국밥집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계속 철이를 찾으러 다녔어요. 형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가게 차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손님이 많을 때는 설거지까지 도와주셨고, 철이 찾을 때는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그 시기쯤에 주변에서 재혼하라는 말이 많았어요. 영수가 혼자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줄까? 하지만 전부 거절했어요. 아니에요. 철이 돌아올 때까지는 혼자 살 거예요. 철이 생일이 되면 항상 미역국을 끓였어요. 작은 촛불도 켜놓고 철이한테 말을 걸었어요. 철아, 생일 축하해. 언제 와서 먹을래? 혼자 하는 말이었지만 철이가 들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30년 넘게 철이를 찾아 헤맸지만 철이 소식은 들을 수 없었어요. 형님은 정말 평생을 속죄하며 사셨어요. 명절마다 빠짐없이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매번 똑같은 말씀을 하시며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형님을 원망했어요. 인사도 안 받아줬죠.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용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저한테 무릎을 꿇는 형님의 모습을 보며 알았어요. 형님도 저만큼이나 괴로워하고 계신다는 걸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30여 년을 힘들고 외롭고 괴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3년, 제 인생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어요. 몇 달 전부터 몸이 이상했어요. 배가 자꾸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70을 바라보는 나이니까 어디 아픈데 하나쯤 있을 만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밥맛도 없어지고 몸무게도 급격히 빠지고 국밥집 일도 힘들어졌어요. 형님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영수가 얼굴이 너무 노랗다. 병원에 가봐야겠어. 괜찮아요, 형님. 그냥 피곤한 것 같아요. 하지만 형님이 계속 우기셔서 당국 대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했어요. CT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좋지 않은 소식이구나. 췌장암입니다. 사기고 간으로 전이된 상태예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암이라니. 그것도 말기라니.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지금 상태로는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서울 큰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종양내과로 입원했죠. 담당 의사는 이성호 선생님이었어요.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친절한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영숙님. 제가 담당의 이성호입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며칠 후 이성호 선생님이 회진을 오셨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좀 나은 것 같아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치료하면 좋아지실 거예요. 그때 갑자기 철이 생각이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성호 선생님을 보니 우리 철이가 떠올랐어요. 선생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46이에요. 아, 제 아들이 선생님과 비슷한 나이인데 오늘따라 보고 싶네요. 이성우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아드님이 혹시 멀리 계신가요? 아니요. 어릴 때 잃어버렸어요. 선생님 표정이 안타까워지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언제쯤이었나요? 30년 넘었네요. 정말 오랜 시간이네요.
선생님이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꼭 다시 만나길 기도할게요.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쯤 갑자기 몸이 이상해졌어요. 배가 칼로 찌르는 듯이 아프고 숨쉬기도 힘들어졌어요. 간호사가 두 분이 뛰어왔지만 상황이 심각했어요. 의사 선생님, 빨리 불러주세요. 이성우 선생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하죠? 다른 선생님한테 빨리 연락드려봐요. 그때 김민준 선생님이 급하게 뛰어오셨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그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의식이 흐릿했는데도 그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저 얼굴, 우리 철이.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시면서 응급처치가 시작됐거든요.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액 라인 확보하고 진통제 준비해 주세요. 김민준 선생님이 바쁘게 지시하시는 모습을 멍하니 봤어요. 손길이 참 부드러웠어요. 목소리도 따뜻했고요. 괜찮으실 거예요. 진정하세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왜일까요? 그 목소리가 참 익숙하게 들렸거든요. 췌장염이 급성으로 악화된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정시키고 봐야겠어요. 1시간 정도 지나니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김민준 선생님만 바라봤어요. 분명히 우리 철이 같은데. 이틀 후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그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간호사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응급 처치해 주신 의사 선생님 기억나세요? 네, 김민준 선생님이요. 그 의사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글쎄요. 40대 중반 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이도 맞고 얼굴도 닮았고 설마 정말 우리 철이일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기도 했어요. 30년 넘게 지났는데 이렇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건가? 얼굴도 많이 변했을 텐데 그저 많이 닮은 사람 아닐까? 게다가 의사라니 그분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을까요? 종양내과 의사시고 이성우 선생님과 동료세요. 결혼하셨고 아들도 있으시대요. 어디서 오셨는지 아세요? 서울에서 쭉 사셨다고 하던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이상했어요. 왠지 철이가 맞는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종양내과 의사실을 찾아갔어요. 문 앞에서 한참 망설였어요. 만약 정말 우리 철이라면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김민준 선생님이 책상에 앉아서 차트를 보고 계셨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섰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박영숙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날 응급 상황 때문에 놀라셨죠?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목소리가 정말 따뜻했어요. 우리 철이 목소리 같았어요. 네, 선생님 덕분에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혹시 사적인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사적인 질문이요? 갑작스럽긴 한데. 네, 물어보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혹시 어릴 때 어디서 자라셨어요? 김민준 선생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서울에서 자랐어요. 고향도 서울이세요? 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그때 김민준 선생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가족은 왜죠? 아, 죄송해요. 혹시 부모님이 제가 아는 사람인가 해서요.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아서. 부모는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어릴 적 돌아가셨어요. 김민준 선생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 명찰을 다시 한번 봤어요. 김민준. 이름도 다르구나. 혼란스러웠어요. 역시 내가 오해한 건가? 그럼 혼자 자라셨어요? 보호시설에서 자랐어요. 보호시설에서 자랐다는 말이 걸리긴 했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괜한 질문 드린 것 같네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간절해서 닮은 사람을 착각했나 봐. 이름도 다르고 엄마도 죽었다고 하는데 고개를 떨구며 병실로 돌아갔어요. 마음속으로 실망하며 포기하려고 했는데 포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닮았을까?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릴까? 아무리 봐도 우리 철이 같은데. 다음 날부터 김민준 선생님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지나가실 때마다 창문으로 내다보고 김민준 선생님이 출근하시는 모습, 퇴근하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볼 때마다 더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 철이 같았어요. 다시 가서 물어볼까? 그런데 철이가 아니라면 민폐잖아. 하지만 만약 우리 철이라면 매일매일 김민준 선생님한테 더 얘기해 볼까? 말까? 하는 고민으로 며칠을 보냈어요. 용기가 쉽게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제 담당 선생님인 이성호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박영숙님. 네, 선생님. CT 재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예상보다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어야 2, 3개월, 빠르면 몇 주일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간 전이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지만 선생님 말이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단 하나. 김민준 선생님이었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 마지막 기회야.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결심이 섰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형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형님, 저 영숙이에요. 영숙아. 몸은 어때? 치료 잘 받고 있어? 형님, 급한 일이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서울병원에 우리 철이 같은 의사가 있어요. 전화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정말이에요. 나이도 맞고 얼굴도 똑같고 근데 나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요. 형님 와서 같이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 말을 하니 눈물이 났어요.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알겠어. 내일 아침 첫 차 타고 서울 올라갈게. 형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철이일까? 모르겠어요. 확실하지 않지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 내일 꼭 갈게. 영수가 너무 기대하지는 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철이를 만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일찍 형님이 오셨어요. 새벽 첫 차를 타고 오셨는지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영수가 어디 있다는 거야? 형님 와주셔서 고마워요. 칠병동 의사실에 계셔요. 함께 칠병동으로 갔어요. 의사실 앞에서 멀리 서서 기다렸어요. 저분이 김민준 선생님이 의사실에서 나오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차트를 들고 형님이 그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 형님 어떠세요? 형님이 눈을 크게 뜨시며 말씀하셨어요. 철이야, 진짜 철이가 맞아. 가슴이 쿵 했어요.
정말요, 형님? 그 얼굴 그대로잖아. 형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 눈썹, 저 코, 틀림없어.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역시 내가 맞게 본 거였어요. 영수가 정말 우리 철이야. 틀림없어. 형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오후에 형님이랑 직접 김민준 선생님께 다가가셨어요. 김민준 선생님이 환자 회진을 마치고 복도를 걸어가고 계셨어요. 선생님, 잠깐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형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으셨어요. 잠시만요. 죄송한데 제가 바빠서요. 김민준 선생님이 바쁜 듯 지나가려 하셨어요. 그때 형님이 갑자기 복도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제발 잠깐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김민준 선생님이 당황하시며 형님을 일으키려 하셨어요. 복도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그때 형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철아. 그 순간 김민준 선생님의 몸이 움찔했어요. 무언가를 직감한 듯 했습니다. 알겠어요. 잠깐 상담실에서 얘기하시죠. 상담실에서 셋이 마주 앉았어요. 저, 김민준 선생님, 그리고 형님. 김민준 선생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형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하셨어요. 혹시 1988년 천안에서 실종된 아이 기억하시나요? 김민준 선생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신부초등학교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점점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자 김민준 선생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 제가 나섰어요. 철아, 정말 우리 철이 맞지? 엄마가 폐결핵에 걸려서 너를 고모한테 맡겼잖아. 김민준 선생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폐결핵. 그때 형님이 다시 무릎을 꿇으며 말씀하셨어요. 철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김민준 선생님이 점점 동요하시는 게 보였어요. 철아, 내가 다 말할게. 다 내 잘못이야. 너희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어. 김민준 선생님이 숨을 헐떡이며 들으시고 있었어요.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밥도 제때 안 주고 차별했어.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형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학교 가기 싫어서 도망쳤을 때 내가 찾지 못했어. 내가 너무 늦었어. 김민준 선생님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리고 너희 어머니한테 거짓말했어. 너가 엄마 보기 싫어한다고. 그래서 못 만난다고. 용서해줘, 철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저도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 앞에 있는 이 김민준 의사가 철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철아,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폐결핵에 걸려서 너한테 옮길까봐 어쩔 수 없이. 형님한테 맡긴 건 정말 잠깐이었어. 김민준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지금까지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매일매일 너를 찾았어. 철아, 정말 미안해. 김민준 선생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랬구나. 김민준 선생님이 중얼거리시듯 말씀하셨어요.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었구나. 형님이 계속 사죄하셨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철아. 용서해줘. 김민준 선생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버림받은 줄 알고 엄마를 평생 원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아닌 거죠? 정말 제 엄마가 맞는 거죠? 저 버림받은 거 아닌 거죠?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그리움과 미안함이 터져 나왔어요. 절대 아니야, 철아.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었고
퇴원해서 찾으러 갔었어. 내가 신경 못 써서 미안해. 내가 못 챙겨줘서 미안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제 아들은 제가 고모 집에 자기를 버리고 갔다고 생각했어요. 제 잘못이죠. 제가 더 많이 연락하고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남편 잃고 저도 아프고 해서 제가 아들을 못 신경 쓴 겁니다. 다 제 잘못인 거예요. 그렇게 저와 형님은 철이 상담실에서 한참을 사죄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욕해도 바보 같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이제라도 제 아들을 찾았으니까요. 그럼 됐어요. 그거면 됐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몰라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해서 정말 미안해요. 사실 처음 엄마를 보고 혹시나 했어요. 하지만 알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길 바랬어요. 저한텐 큰 상처였거든요. 우리 철이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엄마를 원망하며 살아왔어요. 저를 버렸다고. 괜찮아, 철아. 이제라도 만났잖아. 제가 철이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어린아이였던 우리 철이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있다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철아. 엄마가 미안해.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그때 철이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엄마, 우리 철이. 둘 다 울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형님도 옆에서 함께 우시고 계셨어요. 고모님, 이제 괜찮아요. 형님이 계속 철이에게 사과하고 미안해하자 철이가 용서해줬어요. 그렇게 세 사람이 함께 울고 함께 웃었어요. 36년간 헤어져 있었던 가족이 드디어 하나가 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는 깨달았습니다. 철이와 함께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그때 또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이제야 철이를 만났는데 왜 하늘은 나를 데려가려 하는지. 조금만 더 같이 있고 싶은데. 며칠 후 철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성우 선배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엄마 담당하겠다고. 그래도 될까, 철아? 물론이죠. 가족이니까요. 그렇게 철이가 정식으로 제 담당 의사가 됐어요. 그날 저녁 철이가 자신의 인생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 보호시설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름을 바꿨어요. 김민준이라고. 왜 이름을 바꾼 거야? 사실 싫었어요. 제 이름이. 엄마와 가족을 원망했어요. 보호시설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의대 갈 때까지 국가에서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죠. 도와주신 분들께 보답하고 싶어서요. 정말 대견했어요. 혼자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니. 그리고 의대 졸업하고 나서 지은이를 만났어요. 그래, 결혼했다고 했지? 네, 간호사였어요. 병원에서 만나서 결혼했죠. 그리고 준호도 생겼고요. 손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어요. 엄마, 정말 신기해요. 의사가 되어서 엄마를 만날 수 있었으니. 이것도 운명인가 봐요. 그러게. 하늘이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거야. 철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아들이 돌봐드릴게요. 눈물이 또 났어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며칠 후 철이가 말했어요. 엄마, 제 가족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정말? 며느리랑 손자를 만날 수 있어? 네, 오늘 오후에 올 거예요.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거울도 보고 머리도 단정히 했어요. 오후 3시쯤 병실 문이 열렸어요. 철이와 함께 예쁜 여자분과 초등학생 아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제 아내 지은이고요. 제 아들 준호예요. 며느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어머나, 며느리. 정말 예쁘고 착해 보였어요. 그리고 손자가 큰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예요. 어머나, 손자까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며느리와 손자를 한 번에 만나다니. 준호가 가까이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찾으셨다고 했어요. 그래, 준호야. 할머니가 아빠를 정말 보고 싶었거든. 저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손자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얼마나 따뜻했는지. 며느리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남편이 어머님 얘기 많이 했어요. 고마워. 우리 철이 잘 돌봐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셔서 3대가 함께 있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야. 제가 중얼거리니까 철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가 있으니까요. 그 이후로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철이가 담당 의사가 되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봐줬어요. 의사로서의 전문 지식과 아들로서의 사랑이 합쳐진 거죠. 엄마,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우리 철이가 돌봐주니까 매일 좋아. 통증은 없으세요? 아들이 옆에 있는데 무슨 통증이 있겠어? 철이가 웃으면서 약을 챙겨주고 주사도 놓아줬어요. 다른 간호사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지은이와 준호도 자주 와서 시간을 보냈어요. 지은이는 과일도 깎아주고 이야기도 많이 해줬어요. 어머님, 오늘 준호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준호가? 네, 그림 그리기에서 1등 했대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 그린 거예요. 그림 속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와 옆에서 웃고 있는 가족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준호가 제 볼에 뽀뽀해줬어요. 할머니도 준호 사랑해. 병실이 가족의 온기로 가득 찼어요. 그동안 그리워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형님도 가끔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영수가 정말 다행이다. 철이 찾아서 형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마워 용서해줘서. 내 우리 철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고 결국엔 만났으니 됐어요. 어느 날은 철이와 함께 있는데 정말 행복해서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어요. 죽기 전에 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철이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철이도 알고 있었겠죠. 거짓말이었겠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렇게 행복한 마지막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2024년 2월 18일. 이건 아마 제 마지막 일기가 될 듯합니다. 저에게 시간이 정말 많이 남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글씨가 삐뚤빼뚤하지만 꼭 기록하고 싶었어요. 우리 아들 철이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남은 시간을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몸이 점점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도 저는 여한이 없어요.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우리 철이를 만났으니까요. 36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지막 2달이라도 진짜 엄마로 살 수 있어서 하늘에 감사합니다. 우리 철이가 제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예쁜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손자가 제 볼에 뽀뽀를 해주고 하나도 상상하지 않았던 이런 꿈만 같던 일들이 이렇게 저에게 일어나줬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형님, 이제 그만 저에게 미안해 하셔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용서했다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에 원망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죽음을 앞둔 상황에 뒤를 돌아보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원망한들 뭐가 달라지는지 다 부질없이 느껴지네요. 그저 철이와 고모 제 가족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님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형님도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이제 저는 마음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철아, 30년 넘게 부모 없이 혼자 외로웠지? 엄마 많이 원망했고, 그래도 멋지게 자라줘서 고맙다. 엄마가 많이 미안해. 앞으로 남은 날, 며느리, 우리 손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 마지막까지 못난 엄마 잘 챙겨줘서 고맙다. 사랑하는 엄마가. 그렇게 마지막 일기를 쓰고 얼마 후 박영숙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아드님이 직접 써주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숙님의 아들 김민준, 아니 철이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웃으며 떠나셨습니다. 의사로서 많은 환자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지만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날은 2024년 2월 23일 새벽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로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아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지은아, 빨리 와. 그리고 준호도 데려와. 아내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님께도 연락드렸고요. 새벽 6시 가족들이 모두 병실에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이 흐릿하셨지만 우리가 온 걸 아셨어요. 힘없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다들 왔구나. 네, 엄마. 모두 여기 있어요. 제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다른 쪽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했어요. 준호도 침대 가장자리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고모님은 어머니 발치에서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계셨어요. 그동안의 죄책감과 마지막 인사가 섞인 눈물이었겠지요. 오전 6시 반쯤 어머니가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마웠어. 철아.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이제 아빠한테 갈게. 엄마 아빠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아들 잘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어머니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모두를 한 번씩 바라보셨습니다. 저, 지은이, 준호, 고모님. 신기한 건 어머니가 웃고 계셨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으시고 슬퍼하지도 않으시고 정말 평화로운 얼굴이셨어요. 사랑해. 정말 고마웠어.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오전 7시 박영숙,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36년 만에 만난 아들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어머니는 정말 평화롭게 가셨어요. 병실에는 조용한 울음소리만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 웃음 때문일까요? 우리도 어머니처럼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36년간 저만 기다리며 힘겹게 사신 어머니, 이제 정말 편히 쉬시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줄곧 버림받은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단 하루도 저를 잊지 않으셨어요. 매일 저를 그리워하시고 찾으려고 노력하셨어요. 이런 마음으로 나를 기다렸구나. 어머니 일기를 읽으며 깨달았어요. 버려진 게 아니라 평생 사랑받았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대할 때도 달라졌어요. 특히 혼자 오시는 노인 환자분들을 보면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돌봐드리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분들께 드리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고모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많이 변하셨어요. 철아, 마음이 조금은 편해진 것 같구나. 어머니 49제를 지내면서 고모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고모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고모님은 본격적으로 실종아동 찾기 봉사에 전념하기 시작하셨어요. 매주 실종아동 찾기 센터에 가서 상담 봉사를 하시고 전단지 배포도 도와주시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모두 바치겠다고 하셨어요. 실종아동 가족들을 만나면 고모님이 직접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꼭 만날 날이 올 거예요. 그런 고모님의 이야기에 많은 가족들이 위로를 받았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5년 2월 23일, 오늘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모두 준비됐어? 가자. 아침 일찍 천안 망향공원에 있는 어머니 묘소로 향했어요. 저, 지은이, 준호, 그리고 고모님까지 함께요. 묘소에 도착하니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개나리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고요. 준호가 제일 먼저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보고 싶어요, 할머니. 지은이가 꽃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잘 지내시죠? 어머니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고모님이 묘비를 닦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음 놓고 편히 쉬어. 저도 무릎을 꿇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천안 신부동 집도 잘 정리했어요. 엄마 유품들은 소중히 간직하고 있고요. 제 방에 있던 아빠 시계도 가져왔어요. 준호가 크면 물려줄 거예요. 우리 다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때 바람이 불어와서 개나리 꽃잎들이 하늘하늘 날렸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모두 함께 외쳤어요. 엄마 사랑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어머님 고마웠어요. 미안했어. 그 순간 정말 어머니가 곁에 계시는 것 같았어요. 묘비를 다시 한번 봤어요. 제가 직접 새긴 글이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박영숙 1959년부터 2024년까지 36년을 기다린 사랑 영원히. 어머니의 묘소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계속 내리쬐고 있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개나리꽃이 마치 어머니가 잘 지내고 있구나,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머니의 사랑은 한 번도 식지 않았고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36년 동안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모성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어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끝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없지만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의 유산은 계속 이어갈 겁니다. 환자분들을 돌볼 때, 준호를 바라볼 때, 지은이와 살아갈 때, 그 모든 순간에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할 겁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참 아름다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하늘에서 행복해요.